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예술고등학교 인문학 동아리 온파로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미디어 속 예술을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드라마 속 창작자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즘 핫했던 드라마인 펜트하우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소재가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시즌3가 종영되기 전 붕괴되는 건물을 배경으로 한 뉴스 보도 장면이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중간의 사진입니다. 방영이 된 후 이 사진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건물 붕괴 사고 당시의 현장 취재 장면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펜트하우스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작진들에게 사과를 요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제작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흑인을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여러 폭행 장면을 과도하게 보여주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안겨주었고 돈 없는 폭력성을 담고 있다는 기사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작진들이 이런 장면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넣을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청률에 눈멀어 그것만을 쫓기보다는 미디어를 창작하는 창작자로서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처럼 창작자의 윤리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로 저는 영화 암수살인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화 암수살인은 지난 2018년 10월 개봉한 김태균 감독의 영화로 김윤석, 주지훈 배우가 주연을 맡아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순히 유명 배우의 출연뿐 아니라 마케팅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실화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암수살인은 연쇄살인마 강태호의 추가 살인 자백으로 시작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쓰였다면 응당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동의는커녕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여 2007년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동생 박 씨는 자신의 오빠가 겪었던 사건과 유사한 지점으로 극중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 등장하는 지역을 꼽았고 이에 제작사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반성의 의미를 담은 또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 주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포함한 입장문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에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논란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결과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370만 관객을 모으며 성공적인 개봉을 마쳤지만 동의 없는 실화각색의 범죄는 큰 문제입니다. 예술 윤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은 사회 현실을 반영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렇기에 존재하지 않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랑, 우정, 효 등은 이미 흔한 주제이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주제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유를 통한 궁극적인 행복을 전달해야 할 예술이 오히려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의 윤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창작자는 예술 속 서사와 실제하는 사건의 경계를 분명하게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실화를 배경으로 하거나 각색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를 다룰 때에는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가치 판단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갖출 때 창작자는 예술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비로소 소비자와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윤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소비자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 엔딩 크레딧 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을 찍는 경험을 했거나 혹은 엔딩 크레딧을 찍은 사진을 SNS에서 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저작권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104조의 6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역시 영상 저작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크레딧을 촬영하는 것과 더불어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저작권을 어기는 가장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책 낭독 영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해주는 영상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업로드하기 전 책의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낭독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 허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출판사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타인의 창작물을 다른 곳에 올려 소비자의 윤리를 벗어난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예술 소비 윤리인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인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술 작품의 경우 제작한 때부터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죠.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 소설, 클래식 음악 등이 있죠. 만약 SNS에 올리고 싶은 예술 작품이 있다면 업로드 전 작품의 지적 재산권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링크입니다. 링크의 종류는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나누어집니다. 링크를 수정하지 않고 올리는 단순 링크와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창작물을 올릴 때 직접 링크나 단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매년 독서 마라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이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도서 페이지당 2m로 환산하여 미리 설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캠페인입니다. 독서 코스는 페이지 수에 따라 평촌중앙공원, 안양1번가, 안양예술공원, 관악산 코스가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안양시 도서관에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참여 가능한 행사입니다. 읽은 책을 기록도 하고 코스를 완주한 뒤 상품도 타며 독서 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